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다이나믹한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스튜디오에 좀 불쌍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전 이분이 이런 식으로 고발당할 줄은 몰랐는데요. 김지호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무섭다고 고발당한 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입니다. 요새는 웃어도 국회의원한테 고발당하는. 그러니까요. 야, 진짜 놀랐어요. 어쨌든 좀 이따 그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최인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의원님은 지금 밤열차 타고 왔습니다. 세상에 어제 밤역자 타고 올라오신 거죠? 오늘이 아니고 12시 반쯤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네. 부산이 괜찮습니다. 분위기 되게 좋다던데요. 예, 그저께 이 대표 이재명 후보 유세 오셔가지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산업은행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대신에 부산에 더 덕이 될 HMM. 예, HMM 해양수산부 부산이죠. 꼭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산업은행 이전은 진짜 힘든데 HMM은 상장회사한테도 되냐 이렇게 또 질문들이 들어왔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회사기는 한데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에서 긴급 자금 등 공적 자금이 많이 투여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주식 구성 비율을 따지게 되면 정부가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대주주기 때문에. 대주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 또 해수부가 부산 내려오면 해운 기업들은 해수부하고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그럼 일자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HMM이 관련 거래하는 기업이 1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HMM 자체가 세계 8위의 대형 해운 회사입니다. 그럼 그 직원만 해도 한 3,000명, 4,000명 되고요. 150개 업체들이 또 직원들이 한 7,000여 명. 그러니까 만여 명이 내려오면 가족까지 하면 3만 명. 그러니까 부산이 인구가 계속 20년간 줄어가지고 노인과 바다였다며. 지금 이제 그런 정도로 400만까지 갔다가 지금 32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년 후에 인구가 인천에도 추월당한다. 그러니까 제3의 도시를 이제 추락한다. 네. 이런 이제 전망이 많았는데 해수부 오고 HMM 기업 오고 회사 전문 부분이 부산에 오면 인구도 늘 뿐만 아니고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서울에 안 와도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기 꿈을 부산에서 고향에서 다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생애 완결적인 꿈을 쫓는 구조가 다 이제 부산에서 다시 부활하는 네. 행정 천재, 경제 천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요 얘기도 한번 좀 자세히 듣고 싶지만 일단은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질문도 열심히 해주신 오창희 인권연대사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소개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같은 식구기 때문에 질문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요즘 맹활약 중입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강 변호사님도 대구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야,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성남에서 오셨죠. 멀리서 경기도에서 오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왔어요. 네, 우리는 둘 다 서울이죠.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근데 아까 부산 얘기하셨는데 조금 제가 보기 안타까운 게 네, 사실은 요번에 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관련해서 뭐 얘기도 나왔지만 성남 같은 경우가 분당이 대표적인 배드타운이라고 해서 조금 직장이 없고 아파트만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를 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거기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거 유치를 해서 지금은 배드타운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부산을 제가 보니까 최근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나가면 거기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많이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젊은 인구가 다 직장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동화됐을 뿐이 없는데 지자체장이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그 부산에서 오랫동안 그 철강 기업을 유지하는 한보철강이 충청도로 가버립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 짓겠다는 거거든요. 딱 정확하게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지적해 주셨는데 또 바닷가의 매립지
이게 이제 천혜의 그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인 북한 재개발 1단계 거기는 대통령의 그 말씀 그대로라면 슬리퍼를 신더라도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도록 또는 미래의 첨단 산업을 이곳에서 먹거리를 만들어라. 이게 유지거든요. 그 귀한 땅에 아니 아파트 그 실질적인 아파트 그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을 막 짓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이 토군족들이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들을 어쨌든 구워 삶아가지고 제일 쉽게 돈을 벌일 수 있는 게 아파트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앞 바다가 보이고 야경 좋고 이런 곳에 아파트만 딱 올라가면 분양은 뭐 수십 대일 수백 대일이 되거든요. 그냥 앉아서 수천억을 버는 겁니다. 아니 바닷가 좀 그런데 다른데 아파트는 미분양도 많지 않습니까? 미분양은 부산? 많은데 그러니까 어. 이 검사라기 땅에 먹거리나 전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딱 분양 잘 될 곳만 아. 그래가지고 북한 1단계는 그 관계 기관에 로비하던 로비스트가 3년 6개월 지금 형을 받고 살고 있고요. 그걸 뭐 중간에 로비하는데 뭐 50억을 뭐 준다고 했다든가. 그래서 그 뭐 중간에 있는 사람은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연루된 사람은 하여튼 그러니까 부산 같은 곳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부지 특히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입지들은 토건적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소신 있게 그 시장이 결단을 해서 시간이 네.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의원님한테 부산 얘기 들으니까 엄청 슬퍼지는데 대구가 대구는 더 기가 막힌 게 아. 부산은 그나마 회사가 떠난 자리 아파트 짓잖아요. 예. 대구는 원래 회사가 없는데 아파트 계속 지어요. 아, 아이고. 그래서 고현진 시장 때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대구가 압도적인 악성 미분양 1위입니다. 없어. 지어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지어놓으면 서울에 투자 돈 좀 남은 사람이나 돈 좀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이 대구 막 투자하고 이랬는데 대구에 투자 딱 끊어지고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회사가 없으니까 악성 미분양만 잔뜩 남아가지고 개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교로운 건데 하여튼 대구와 경남과 경북이 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정치와 관련이 없겠느냐 이게 저는 반드시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다 독점하게 되면 그럼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 비리라든지 이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해수부 이전, 뭐 그다음에 H&M 이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여태까지는 항구도 부산항이 다 그런 인적 자원이나 네트워크를 다 독점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 있는 평택항, 그다음에 인천항 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중국하고 교역량도 늘어나고 수도권이라는 넓은 배후지가 있다 보니까 자꾸 평택항하고 인천항이 이 항만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사실 부산에서 몇 년만 이렇게 방치하면 그 해상 항만의 그런 교역 물동의 그 중심지가 수도권으로 옮길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해수부 이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공약은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 후보일 때 네. 그 4월 18일 날 그렇습니다. 발표한 공약입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제 지역 특화 공약을 제시를 네.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가덕도 신공항하고 네. 동남권 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이 대륙철도 연결의 기회를 더하고 부울경을 키우겠다는 이런 얘기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많은 생각을 그동안에 했구나. 이 각각의 지방자치들을 잘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세계 5대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뭐 선진국 수준으로 오기까지는 불균등 발전 전략에 일정하게 유효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더 발전하고 세계 5대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이 다시 상승되지 않고서는 국가 경쟁력 자체가 확보되지 못하고 지탱되지도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 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만큼이나 아주 강하다, 강렬하다. 그럼 부울경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까 표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그냥.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앞서는 불경의 여론조사가 지금 두세 개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부산에서 58, 또 이재명 후보가 38.2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0% 차이가 전국의 0.73% 차이 나는 부분에 너무나 이제 부산의 역할이 좀 적었다. 상당히 좀 미안했는데 이번에 지금까지의 부산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해볼만하다. 1등도 노릴만하다. 네.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실비아 킴님께서 와 드디어 이른 새벽 시간에 맞췄습니다. 역전의 시청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여기 새벽 4시 13분에 생방송 아이고, 접속을 아이고. 했는데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매일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스픽스 힘 받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스픽스 아자 아자 이재명 아자 아자 대한민국 우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진짜 힘이 나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여러 도시들의 발전이나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매우 희망차고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게 빨리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뭔가 좀 업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슬퍼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네. 많이 슬퍼. 네, 근데 별로 얼굴이 슬퍼 보이지 않지만 난 이제 웃지도 못한단 말인가? 나를 보고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지금 포효하는 김지호 대변인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이제 어제 제가 유튜브 새날에 출연을 해서 그랬죠. 새날 제작진들이 제보를 받은 사진 2장을 올리신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이제 어허. 주진우 의원과 닮은 사람이 조금 이렇게 룸처럼 생긴 다중 음식소 뭐 술을 파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데서 이제 술을 먹는 지인들과 술을 먹는 뭐 지인과 술을 먹는지 누구랑 술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남녀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술을 먹는 사진이 한 2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습니다.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한 거죠. 본인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얼굴이 가려져 있고 주진우 의원만 안 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주진우 의원 아니고 닮은 사람. 주진우 의원 아니 생긴 사람. 주진우 닮았다. 아니 본인이 자기 사진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요? 네, 맞죠. 본인 부부동반 사진 인정했으니까. 사진을 그래서 주진우 닮았다. 이러고 그냥 이러고 웃었어요. 아이 재밌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스픽스에서 방송을 하는데 기자들이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정기현 대표가 아니 혹시 뭐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물어보다 아니요 저 무리 일으킨 거 없는데요. 근데 막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주진우 국회의원이 저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사진 관련해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그 새날에 출연했던 패널들하고 저하고 제작진까지 다 자기가 또 고소도 아니고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고발이죠? 본인의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아니 하면 본인의 고소해야죠. 뭔가 명예가 훼손이 됐으면 네. 당연히 무서운데? 고소를 해야 되는데 또 고발했다는 거예요. 서울지방경찰청에 우편 접수할 예정이다. 네. 고발 일시 장소는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고발 사유에 대해서는 선배 부부와 생일 파티 가로 열고 선배 부부와 사촌 동생 그리고 친구 등 전원이 전부 다 지인인데 이렇게 선배 부부와 생일 파티 했던 사진을 룸살롱 접대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평범한 여성들을 유흥 접객원으로 취급, 조롱하는 등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기 때문이다. 부부 동반 모임 사진임에도 타인의 배우자를 아무 근거 없이 유흥 접객원으로 취급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등 그 표현과 수위가 매우 비열하다. 현재도 치료 중인 지병을 조롱거리로 삼아서 마치 부정한 방법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인격 말살의 중대 범죄를 판단하였다. 법적 조치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날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 외에 해당 부분에 삭제도 없이 새 영상까지 업로드했고 댓글 커뮤니티 SNS를 통해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조치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특히 주부 직장인 여성을 유흥 접객원으로 조롱하였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공지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서 형사 고발 외에 민사 소송을 추가 제기하고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법적 조치도 병행함으로써 허위 사실 유포로 수익을 얻는 범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다만 고발 대상은 유튜브 PD XX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그리고 XX도 한 명 김지호 및 제작자 성명 불상자 이렇게 나왔고요.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도 병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날에서는 해라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새날에서는 당신이 우리를 고발하거나 고소하면 우리는 무고죄로 당신을 고발하겠다. 자 근거가 무엇이냐? 1번 우리들은 주진우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맞다고 인정하는 거냐 답변하라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주진우가 접대를 받았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허위 사실 증명을 위해서 메타 정보에 있는 원본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내놔라. 요새 말하는 메타 정보 원본 사진이라 함은 그 당시 찍힌 사진에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찍혔고 뭐 장소가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특정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그 원리적 원본적인 그런 자료를 말하는 거고요. 조작 가능하지 않은 조작 불가능한 그런 자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면 당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부인이란 말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우리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부터의 제보를 받아서 이것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날도 세게 나가겠다 이런 얘기고요. 김지호 대변인도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나를 왜 고소했습니까? 정정미 사과를 하십시오. 나는 웃었을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봤어요. 사실 보고 저런 사진이 있구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보십시오. 그냥 좀 저런 비겁한 거 있었어요. 아닙니까? 좀 네? 비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비겁한 게 아니라 이게 뭐 또 주진우 의원인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보기에는 주진우 의원처럼 생겼는데 뭐 또 술을 좋아하나 보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저 사진을 보고 뭐 정보가 없었으니까 말씀을 뭐 안 정보도 하셨겠죠. 없고 네. 뭐 술을 어디서 먹었는지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아 지기현도 그랬다는데 저 사람도 그런 건가? 그냥 시청자 입장으로 그냥 본 거예요. 패널이니까. 그러니까 요 점에서 제가 약간 죄송한 것도 있는 게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생방송하면서 이게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10시 50분에. 근데 방송하는 도중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도 황당하니까 제가 이제 농담으로 뭐 하셨냐, 혹시 방송 때 아무 말도 안 하신 게 아니라 혹시 웃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게 문제네. 그래서 고소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잘려가지고 쇼츠로 나가면서 김지호 웃어서 고소당해. 이렇게 나왔군요. 지금 잘못했네요. 잘못했네요. 둘 다 아니, 둘 다 잘못한 건 근데 맞네요. 뭐 이렇게 흥겨운 여흥의 자리니까 재밌었겠네. 이렇게 웃은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그리고 좀 억울한 게 저분은 원래 그래 웃상이에요. 웃상해요. 지금 표정 보십시오. 되게 지금 힘들어야 되는데 웃상이고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 동료들이 많이 저런 고소를 당했고 저도 그 유동규 씨 있잖아요. 인터뷰 나왔고 유동규 씨는 전 개인적으로 검찰의 마스코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그것도 고소해서 기분 나쁘다고 무혐의 처분 받았죠. 그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유세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다니는 걸 보고 아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솔직히 동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버스 많이 오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또 민사소송을 저를 하면 괜찮은데 그 라디오 PD를 민사소송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이거든요. 그때 법률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주진우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분들이 그냥 검사, 법조인, 또 국회의원, 그냥 일반 시민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하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거기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 저 정말 이런 사람이 공직자 해도 되나? 저는 그런 안 돼요. 왜 안 돼? 짧게 말씀. 왜 안 되냐면 대한민국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마다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고소고발은 국가형법권을 동원해서 김지호 대변인을 처벌해 달라는 거잖아요. 위협하는 거죠. 그렇죠.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입 다물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얼마 네. 전까지 여당 의원이고 검찰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검사 독재 정권에서 굉장히 유력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법사위원이기도 하고. 법무비서관도 했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김지호 대변인이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하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특히 국회의원처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도 늘 열려 있으니까 그런 적이 없다. 아, 이거 정말 부부동반 모임인데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셨다. 뭐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명예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럿 있고. 근데 왜 고소고발을 하죠? 버릇인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황명근님께서 김지호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살인 미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같이 고발당하신 김규현 변호사님은
주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직접 영상 확인하신 거 맞죠? 나중에 무고 걸리고 나는 몰랐어요. 보좌관이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검사까지 하신 분이 왜 고발이랑 고소를 구분을 못 하십니까?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매우 불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진 의원이 이 4명 비롯해서 성명불상의 제작자 등등등등에 대해서까지 고발한 행태는 선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저희도 주진 의원은 물론이고 소송 담당 보좌진 전원에 대해서 무고로 대응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영상에서 제가 한 말을 찾아보니 딱 2마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검 5급, 술 한 컵 마셔도 사망. 이 말을 했고 두 사진의 여성이 동일 인물인가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좀 분노하셨어요. 자, 누가 이길까요? 아니 뭐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이런 대한민국 공직자 저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윤석열 내란 수괴가 대통령인 줄 알고 그 내란 잔당 졸개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데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네, 전직 의원으로서 최인호 의원님, 네. 주진 의원님은 의원님이시거든요. 의원님들은 조금 고소고발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공직자가 어쨌든 뭐 본인이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만약에 고소까지 사실 했다면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것도 또 고소할라. 하여튼 뭐 이제 뭐 하여튼 뭐 부적절했다 본인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이면은 온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기 싫던 표현을 듣더라도 아까 우리 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적당하게 얼마든지 해명하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발을 한다. 이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공직자는 수인 의무가 있잖아요. 좀 견뎌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 사람이 룸사랑 다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도 자기가 국회의원 아니면 제기되지 않아요.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이고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거고 또 법조인 룸사롱 접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설명하면 돼요. 무조건 고소고발을 앞세우는 건 정말 부적당한 일입니다. 그 일일이 뭐 고소고발하기 시작하면 제가 선거 때도 막 해야지 마타도를 많이 당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선거를 6번 치렀으니까 학생운동할 때 이제 구속된 경력을 가지고 차인호는 조폭이다. 조폭 출신이다. 그렇게 이런 게 얘기해요? 동네 아주머니는 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고소고발을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럼 또 마이크 잡고 이렇게 저한테 마타도 하고 음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민주화운동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네. 또 이제 그 설득하고 그러면 또 신뢰가 더 쌓이거든요. 네. 뭐 그런 과정을 해야지.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주진우라는 인물은 주진우 기자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어느 지역구냐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해운대 갑입니다. 부산 해운대 갑. 부산 해운대 갑에서 주진우 의원에 대한 평판은 어떤가? 일 잘하시나요? 글쎄요, 뭐 이제 초선이니까 조선이니까. 뭐 다음 선거 때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한 번도 심판을 안 당했기 때문에. 네. 아 진짜 역시 의원은 의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는군요. 부산 시민들은 고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PD가요, 우리 앞방송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니네들은 좀 조심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우리 중에 조심할 사람 누가 있나요? 공지를 했는데요. 무슨 종류의 비속어를 앞방송에서 했길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이거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방송에서 욕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데. 그럼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죄송합니다. 네, 일단 우리는 욕은 잘 안 합니다. 네, 그렇지만 혹시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넓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이 룸살롱 접대 의혹이 이제는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윤리감사 착수하는 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아마도 민주당에서 자료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서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하지만 의혹만으로는 직무배제가 어렵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고 감사를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선원 의원이 오늘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한두 군데 알아봤습니다. 네. 알아보니까 이제 최소한 지금 확보된 것만 해도 정말로 최고급 룸살롱 한 군데, 그다음에 조금 오픈된 공간에서 단란주점 형태의 네. 두 군데는 확실하게 장소가 특정이 특정이 되고, 됐어요. 그다음에 사진도 여러 장 찍혔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왜 사진을 찍냐 그런 데서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돈을 잘 안 내면 외상, 자주 가면 외상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 외상을 하는데 돈을 안 받으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 사진 찍는 경우가 있대요.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매출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찍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직접 차를 보내서 간다. 저녁을 그 자리에서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초저녁부터 술 잡수시고 예, 노래 영을 부르고. 즐긴 다음에 10시쯤 퇴청하시는 거죠. 법원에도 차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빨리 와서 빨리 드시고 빨리 즐겨 빨리 퇴청하면은 집에 안 걸리잖아요. 대체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체로 관리하고 업소에서. 예. 와, 그러니까 업소에서 이 높으신 분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군요.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을 말한 거죠, 박선원 의원이? 이게 좀 저도 처음 보는데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보통 공직자가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럼 6시에 퇴근해서 나오면 룸사롱으로 직행하는 자가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차를 타고 룸사롱을 간 다음에 룸사롱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 뭐 술이나 여행을 즐기고 6시부터 10시 한 4시간 후에 파에서 집까지 모셔다 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을 그때그때 내는 게 아니라 외상도 있고, 그래서 이 외상 때문에 업소 관계자가 사진을 증거로? 보험용으로 사진을 찍어 놓는다. 당신이 언제 와서 어떻게 먹었다 이걸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이 인터뷰 좀 긴 내용 중에서는 이 사건의 제보자가 그 향응을 제공한 그런 변호사라고. 변호사가 아니고 음. 그 업소 관계자다. 그걸 좀 특징해 주셨어요. 사실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 변호사들은 접대를 해도 절대 사진 찍지 않는다. 이 말을 사실은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잘 짚어주셨군요. 근데 이제 네. 저는 또 이제 주변에 회사의 영업사원들 중에 이렇게 많이 접대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저 이 시스템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이 박선원 의원 얘기 듣고 궁금해서. 근데 그 친구의 해석은 참 신박하던데 6시에서 10시까지 지금 시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는 그러니까 교통으로 치면 한산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저런 곳은 다른 곳에서 식사하고 맥주 한잔하고 다른 데 술 먹고 마지막에 2차, 3차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저기를 안 간대,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10시, 11시가 피크 타임이고 그 말은 10시, 11시에 가면은 이제 접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성 접대부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6시, 7시 요 시간대는 한산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모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VIP를 모실 때에는 초저녁에 모셔야 된대. 뒤에 10시 때는 제일 붐벼가지고 막 경쟁이 치열해서 안 오고 막 한참 있다 오고 이러기 때문에 초저녁에 VIP를 모셔야 돼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저의 지인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그럴듯한데요. 네. 네. 아니 뭐 룸사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닌데, 자 이게 수요일 오전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직위원이 누구냐면 윤석열을 풀어준 사람 아닙니까? 직위원 당사자가 지금 수, 목, 금이 되도록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천대엽의 법원 행정처장 금시초문이다. 뭐 자료 주면 알아볼 수도 있다 이런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뭐지? 어제 서울중앙지법 입장이 나왔어요. 입장 없다가 입장이죠. 우리는 아는 게 없으니까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할 말도 없다 끝. 오늘 대법원 입장 나왔어요. 확인 중이다. 아니 정말 이 사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같아요. 공직자가 겁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없다. 지금 이 의혹은 뭐냐면 직위원이가 룸사롱에서 이해 충돌 관계 이해 당사자들에게 접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신성해야 될 양심과 법률에 따라야 될 재판 결과도 뒤집은 거 아니냐라는 아주 중요한 의혹. 또 직위원이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내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을 풀어준 것도 혹시 그런 이유 아닌가라는 아주 중요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 누구도 책임 있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조금 나오면 확인이 조금 되면 그만큼 인정하고 요만큼 확인되면 요만큼 인정하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법원의 결정을 승복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들도 그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 맨날 이게 쳐가지고 갖다 주고 그다음 극존칭 쓰지 않으세요? 막 판사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오매불망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심판해야 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직위원만이 아니라 이런 향응을 받거나 접대를 받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이런 범죄자들도 그렇고 이걸 대응하는 법원 고위층들도 저는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 18,0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우리 방송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본질적인 부분을 우창혁 국장님이 이제 짚어주신 거예요. 뭐 룸살롱에서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이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대하고 있으니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진실을 좀 알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어떠한 종류의 외압이나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의 최상의 이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법원의 태도가 사실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그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날 법원 공보관으로부터의 입장이 없었고요. 그 다음날 나온 입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입장은 결론적으로는 알았다. 우리가 조사해 보마.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부장판사님의 입장에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모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분명히 여기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고 뭐든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지견부장의 입장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어제도 터트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사실은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어떤 이상호 기자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건 다 이상호 기자의 얘기였습니다. 3개월 전에 그 생활안전과라고 이제 있죠. 경찰에 이렇게 유흥업소 단속하고 이러는 거기에서 그 동네 강남에 이제 유흥업소를 쫙 시찰을 하고 단속을 하고 이제 했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뭐 걸리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지적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불편했겠죠. 이 과정 중에서 판사들과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업소의 주인으로부터. 그래서 그것들을 경찰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자기네들끼리 작성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내용이 국민의힘 측에 이제 들어갔다. 이거는 이상호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잘 됐다. 이거를 이용해야 되겠다. 근데 그 안에 딱 이름을 보니까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부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는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압박의 수단으로 이게 사용이 되었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구속 취소라는 결론을 맞게 됐고 이런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아니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이재명 후보 선거법 1심 때 징역 1년 네. 집행유예 2년 나왔을 때 관여했던 변호사님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법조인으로서 정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판사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 룸사롱에 술 먹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협박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허. 저럴 수가 있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징역 1년을 때린 게 아무 죄도 없는데 근데 내가 법조인으로서 그 법조 경력도 오래된 분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해 왔잖아요. 네네. 물론 뭐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서 인혁당 피해자들을 죽인 것도 사법부고 다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사법부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이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영화 드라마에서 봤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면 전 이상호 기자의 얘기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얘기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하자는 거예요.
법관들도 수사 대상에 놓고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됩니다. 그 이전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는 직위원은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적격이 없다고 봐요. 일단 그 직무에서는 배제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확인 작업을 하든 수사 대상이 되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을 조금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단 민주당에서 이 얼굴 사진을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얼굴 사진을 공개를 하지 않은 채로 법원 행정처에 넘긴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잖아요. 굉장한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론전한 생각이었으면 여론 막 부추겨가지고 법원 나쁜 놈 만들어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의사였으면 공개해서 완전히 인격 말살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원에 제공하면서 너희들의 자정작용을 한번 기대해 볼게. 니들이 조사해서 알아서 처리해. 우리 법원 그래도 마지막 명예는 지켜줄게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법원이 만약에 그걸 받고도 윤리감사실에서 하루 이틀 사흘 조사를 해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만약에 입장을 내는 순간 김지호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지적해 줬다시피 법원은 완전 공중분해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법원 행정처는 작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묘수를 던졌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 속에서는 민주당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법원에 알아서 판단해라 한 거 보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걸 엿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입장을 못 내는 것은 제가 이건 제 추측인데 이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에 누구와인지 특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함부로 입을 잘못댔다가는 고구마 주기처럼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 도대체 뭔데? 법원에 들어간 게 뭔데? 그걸 알고 나서 얘기하든지 말든지 하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청구 예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네.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청구는 징계 청구고 바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죠. 뭐 판사라고 뭐 제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향응을 룸사롱에서 제공받았다 이해관계자로부터, 그거는 이제 청탁금지법에도 위배되지만 그 뇌물 아닙니까? 뇌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이 되는 뇌물이죠. 거고. 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 아닙니까? 그런 거 이제 없고 그냥 향응을 제공받은 거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고요. 100만 원 이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지는 상황에서라면 아니 그냥 뭐 징계 청구가 아니고 그걸 바로 그냥 수사 의뢰해서 바로 수사받도록 해야죠. 오늘 아마 공수처 고발장이 접수돼가지고 그렇죠. 아마 공수처에서 송치됐으니까. 하겠죠. 아, 근데 저는 지금 공수처 고발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공수처 인원도 없는데 그 인원도 자꾸 없고 수사하는데 그 돈도 시간만 없고. 걸리고. 예, 인원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빨리 그거부터 먼저 예비비로든지 뭐 특별비로 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 끝나면 공수처 수사 인력부터 빨리 많이 보강해줘야 보강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당사자가 입장을 바로 밝혀야죠.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명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법관들은 정말 청렴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본인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다 아니다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런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전 그게 더 이상해요. 왜 버티는 건지. 글쎄요. 저는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왜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일단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쓸 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엄중한 시기에 까딱 잘못하면 완전 역풍을 맞을 텐데 사법부하고 그런 식으로 척져가지고 뭐가 좋을 것이며, 만약에 이 세 명의 검사 출신 의원님, 변호사 출신 의원님, 김용민 의원과 지금 김기표 의원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인 출신 의원님, 노정면 의원, 이분들이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언론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증거도 제대로 확실하지 않은데 함부로 이런 걸 했다? 그랬을 리는 없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뭔가 있는 거는 같다. 근데 그거를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가자, 이제 이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사들을 그동안 얼마나 대접해 줬냐면 저 이상한 가운 입혀주고 법대 위에 앉혀준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3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의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행정고시 합격해도 5급인데 이 사람들만은 3급부터 시작해 준 겁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최 의원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판결 있잖아요. 정말 저거 판사가 저거 맞아 법조인이 이런 것도요 다 수긍해 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하나하나에 일비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법부는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의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지법이 됐든 뭐 고법이 됐든 또 저기 어디에 대법원이 됐든 지금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잖아요. 정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를 누가 건드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아니 룸사롱에서 접대받은 건 주기현밖에 없어요? 정말 주기현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들은 것도 너무 많은데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번 텀에. 안 그러면요. 사법부의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그래서 정말 법의 지배가 실현되지 않는 이상한 야만 국가가 될 수 있어요. 법조인들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오늘 또 서영교 의원이 중요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한 건 이제 14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건데요. 4인의 점심 회동과 관련된 녹취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들어보세요.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소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좌우장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예민이만 하고 정식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깜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이 사건 대법원에 우려위한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내면상이랑 다음 대통령은 내각제를 했으면서 한번 본다. 이렇게. 야, 와.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긴데요. 김충식이 누굽니까? 지금 그 윤석열 씨의 장모와 매우 친하다는 그분 말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하는 여기에 김충식은? 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윤석열 씨 대리인으로 나왔다는 거 윤석열 아닙니까? 김건희의 대리인이죠. 그렇죠. 정상명은 게다가 검찰의 정상명은 대부. 네, 검찰총장. 윤석열 씨의 주례를 섰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강남에서 있었던 그 비밀 선거 캠프를 무상으로 제공해줬던 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그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어떤 무슨 수석님과 함께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의심이 사실 저번에부터 계속 나오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종식이 모여서 윤석열 헌재 선고 직후 밥을 먹으면서 회동을 했다. 와, 이거는 진짜 충격인데요. 있을 수 있는 아니, 일일까요? 다 있어도 돼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아니 있어도 돼요? 일단 아니 무슨 일 정상명하고 김충식 있어도 돼요. 이거 충격인데 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공직자가 아니니까. 근데 한덕수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와. 그런데 특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조희대죠.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그 넷이 있는 자리에 조희대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대법원장이니까. 네. 와 저것도 역시 수사 대상이네요. 저거 조희대 한덕수 씨는 여기 들어간 거 정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가면 네, 안 말이 되는 안 되는 자리죠.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이 됩니다. 네. 대법원에서 네. 여러 가지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잠재적으로 한덕수와 그렇죠. 대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한덕수가 이제 당시에 대권을 나오겠다고 결심한 상태에서라면 잠재적인 이제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거기서 대법원 이재명 후보의 판결을 맡고 있는 대법원장이 어떤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 서영교 의원의 그 녹취대로 하면 알아서 뭐 처리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는 와. 뭐 대법원에서 날린다. 그리고 파기환송시키고 일체 속도로 빨리빨리 해서 뭐 대선 후보 등록 직전에 날리든지 아니면 선거 중에 날리든지 그러면 기호 1번은 없어지니까 한덕수가 출마 결심하고 등록하면 그리고 김문수를 제끼고 후보 단일화 되면 그러면 1번이 없는 가운데에서 한덕수가 거의 사실상 단독으로 대통령 입후보한다. 그럼 저절로 되는 것이고 여기서 무서운 게 그거예요. 김충식이라는 분은 통일교 신자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번에부터 계속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통일교 이런 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었다고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럼 지금 김충식 말씀하신 씨는 거랑 똑같은데? 일본과의 뭐 거구들하고 네. 국내 아스팔트 세력하고 뭐 연결고리다.
뭐 자금이 그쪽을 통해서 왔다 이런 이제 의혹도 사실 좀 제기됐는데 어쨌든 이 4인방 모임이라는 것은 대통령과도 윤석열과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주례를 쓰는 사람, 또 사실상의 장인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그 패밀리잖아, 사람. 패밀리. 예, 그 다음에 재판을 잠재적 경쟁자, 윤석열이 제거하려 했던 이재명 후보, 또 한덕수와 잠재적 대권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해관계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를 짜서 실행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소설로서도 쓸 수 없는 지금까지 어떠한 영화에서나 또 볼 수 없는 와. 우리가 설마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 업무가 꾸며졌다라고 만약에 쿠데타죠, 더 있게, 쿠데타. 그러니까 더 있게 봐야 돼. 이거는 이거는 지금 너무 놀라운데요? 모여있는 사람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보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덕수는 그냥 말이에요, 장기 말이에요, 플레이어. 아까 끝에 의원 내각제 얘기 나왔잖아요. 그 한덕수는 자기가 이렇게 시중일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임기 3년 단축할 거다. 개헌만 하고 나는 끝이다. 개헌만 하고 물러날 거야. 그럼 의원 내각제가 됐든 4년 중임이 됐든 뭔가 개헌을 하고 물러난다는 얘기는 그럼 개헌의 목적이 뭐냐? 윤어게인이라는 거예요. 자, 의원 내각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원 내각제하고 한덕수는 국민의힘에서 총리를 지명하게 되겠죠. 그럼 지명 누가 하냐? 뭐 윤석열이 됐든 윤석열의 아바타가 됐든 그런 식으로 총리를 지명을 해서 윤석열이 계속 마쿠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 4년 중임제면 아예 윤석열이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 한덕수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에서 이길 방법은 없으니 선거하기 전에 자격을 박탈시키자라는 얘기를 조희대가 와서 해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총설계자가 정상명이라는 사람은 검찰의 대부, 그 다음에 김충식은 거의 김건희하고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어떤 브레인들이 총지휘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투표를 완전히 말살시켜서 우리가 영구집권하는 길을 한번 열어보자. 혹은 세련되게 영구집권을 한번 획책해보자.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의원 내각제 됐든 뭐가 됐든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정상명 씨가 구속 취소에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 정상명은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가 영화 드라마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소설 속에 이런 협작질에 그러니까 구테타적 협작질에 대법원장이 등장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일개 판사, 뭐 지방법원 부장까지는 좋은데 대법관도 없고 대법원장은 없었어요. 검찰은 뭐 검사장, 뭐 검찰총장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대한민국의 작가들도 거긴 냅둔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은유적으로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법원은 좀 그런 존재다인데 대법원장이 직접 설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내란 특검을 다시 할 거 아닙니까? 할 때는 수사 범위를 내란이라는 게 12월 3일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내란이 되고 있다. 조희대 내란, 정상명 내란 이런 것처럼 범위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수사라도 해야 되겠다.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내각제 말씀을 우리 강 변호사님 하셨는데요. 조금만 부연을 해드리면 이 내각제를 고리로 해서 정계 개편을 하고 소위 빅텐트의 명분을 제공해서 소위 반 이재명 세력을 한꺼번에 싹 다 모으고 또 일부 뭐 야권 세력은 제3지대를 통해서 모여 있다가 또 개헌을 매개로 해서 다 모인다. 이게 이제 권력 구조가 내각제인데 사실은 그 정대철 같은 헌정의 회장 이런 분들은 뭐 순수하게 그냥 뭐 우리가 이 대립과 싸우는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 타협해야 되니까 뭐 그런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척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한덕수를 만난다 뭐 이래 됐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다 내각제를 고려를 해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시국에서 윤석열이 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나는 3년짜리 최후 진술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3년짜리 임기 단축하고 내각제로 권력구조 개헌을 하겠다. 그거하고 또 일치되는 겁니다. 일치.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계 개편, 한편으로는 이재명 제거를 위한 사법 쿠데타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 기가 찰 정도의
아주 정밀한 컨트롤 타워가 야. 있고 네. 실행하는 사람들이 중간 곳곳에 있다. 그래서 라고 제-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 요구를 막 엄청 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는 개헌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모들이 벌어지는데 나라의 미래상 한번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무슨 대선하고 개헌 국민투표하고 같은 날 하자 그래갖고 제가 피를 토하고 막 욕을 했다고요. 저 전화 받았어요 국회의장실에서 살살 해달라고. 그 하여튼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뒤에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사람들하고 뭐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협의하고 협치하고 이거는 안 되고 이 세력들이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새 판을 짜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저 서영교 의원이 튼 저 제보자의 녹취는 사실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미 언급이 되고 방송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 방송을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틀었단 말이죠. 서영교 의원이 몇 선 의원인지 아시죠? 4선이죠. 예. 지금 저분이 정치판에 있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실제 어떤 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어떤 것을 공개해도 되는지 아닌지 남편도 변호사입니다. 다 확인을 네. 하고 사실을 하는 분이거든요.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맡으면서 또 일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 녹취를 국회에서 틀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고 틀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기에 나오는 저 제보자가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을 정확히 짚었는데 실제 저 사람들의 회동과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혹은 그 전부터 우리가 의심하던 일들이 다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요그 식사 장면에서 예. 모든 걸 이제 알겠네요. 이제 뭐든지. 모든 걸 담고 있는 모든 게 식사 들어가요. 자리다. 와, 그런데 여기에 지기현 부장에 대한 그게 지금 터졌어요. 그리고 지기현 부장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상명이라는 사람이 여기 딱 들어가 있고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 있고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희대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너무 끔찍한데요. 조희대가 입장을 밝혀야죠.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하지 마라. 에? 내가 무슨 뭐 김충식 같은 사람 밥 먹을 일이 없다. 그리고 나를 특정하지 않은 3개가 나왔잖아요. 그중에 하루라고 잘 못 들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있었던 사람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럼 그 날짜에 자기 동선이 어땠는지 밝히면 되잖아요. 자기 저 서초동에서 밥 먹었다든지 난 구내식당 먹었다든지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런 거 하라고 공보가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 육성 아니더라도 공보 파트를 통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게다가 저 목소리가 저 녹취가 14일 날 나왔는데 그날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법관들 아무도 안 아무도 안 나왔는데 나왔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저 녹취가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 녹취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건 안 안 봐도 한다는 그날 청문회는 봤을 거 아니에요. 조희대와 그러니까 자기 대법관들 건데. 자기들 얘기니까. 지금까지 만 이틀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입장이 안 나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니 저건 아니다 사실이 기자 아니라면 바로 그 다음 날 말해줘야죠. 바로 대변인 시켜야죠. 공보관 시켜서 입장이 나와야죠. 4월 4일에 윤석열 선거 끝나고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조희대,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다. 이 4명의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 서영교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여기에 언급된 4명은 정확하게 밝히고 석고제재를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이게 이건 도대체가. 수사 이거는 대상. 검찰에서 있을 수 바로 없는 수사 일인데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만약 받아요. 해동 사실이 우리가 확인되면. 모두 코미디라고 웃으면서 낄낄거렸지만 왜 한덕수가 그렇게 기를 쓰고 나오려고 했는가? 그렇게 우회적으로 무소속으로 그렇죠. 나와가지고 경선 들어가서 한덕수가 안 될 수도 있을 걸 쫄아서 무소속으로 나가지고 경선 이긴 사람하고 1대1 단일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무조건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게 하려고 공작을 펼쳤던 찐윤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코미디 펼쳐가면서 그런 것도 여기 설명이 되잖아요. 아니, 이 스토리에서. 정확히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 내리고 4시에 4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 대통령 출마하겠다. 같은 날이었잖아요. 게다가 아니 그 같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날 대법원 판결 선고 나기 전날 한덕수 측에서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그러면- 나 내일 4시에 네, 기자회견 네. 하는데 니네 한마디라도 먼저 말하면 니네 전부 다 걸어버리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미리. 미리 대법원의 선고가 무엇으로 알고? 날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대통령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저거네 4월 예. 7일인가 10일인가 저 이 모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그렇게 말했던 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니까 결심을 붙이다가 딱 판결 나니까 아 이건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고 다시 제3구심을 오더라도 이거는 빛의 속도로 계속 하겠구나 퍼즐이 그냥 정확히 라고 맞춰져요. 판단하고 사퇴하고 대통령 출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 해동 아니냐. 그러면 이 순간 김문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음모를 막은 열사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한덕수를 필두로 해서 플레이어로 세워가지고 큰 그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김문수가 들어넣어가지고 내가 대선 나갈 거야. 우기고 들어오는 아이, 거 막.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TK 선거 운동할 때 TK 내려갔을 때 저녁 먹자고 하니까 TK 의원 중에 딱 한 명 와서 먹었대잖아요. 네. 선거 운동을 안 한대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서석호 변호사예요. 네. 서석호 변호사가 그날 14일 날 나와가지고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나 윤석열 파면된 이후에 관저에서 만났어. 얘기했죠.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 조희대는 몰라. 어떻게 조희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대법원장까지 된 법조인데 변호사들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자기랑 고등학교 선배라면서.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경북고등학교 그것도 선배라면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3년이니까밖에 안 단기 나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 말이 자기는 되나요? 뺑뺑이 세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부를 잘해서 이제 뭐 시험 쳐서 어쩌고 들어간 세대. 그런데 동문회 하면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뭐 옛날에는 내다섯- 나눠서 했어요. 옛날에는 나눠서 했대요. 옛날은 내려서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 할 건데 그리고 몰랐다는 것 자체가 대학도 그 같은 학과잖아요. 고등학교도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 말이 안 뭐 돼. 몰랐다가 이거 친분이 없다 그랬죠? 아니 게다가 친분이 없다. 이분들은요 사법고 씨도 아주 옛날에 되신 분들이에요. 그때 얼마나 끈끈했는데요. 이게 말이 그럼요. 되나요?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후배인데 아유, 동문 모임부터 해가지고 친분이 없다라고 경북고등학교 친분이 동문 모임 요란하게 했어요. 친분 아니 많죠. 대한민국에 요즘은 외고 서울대 이 라인이 법조에게 쫙 걸렸지만 그 전에 경북고 서울대예요. 그렇죠. 경북고 아니면 경기고지. 경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하고 있어. 아유, 참. 그런데 진짜 이게 맞다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본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사선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터뜨렸는데. 그리고 자기가 대법원장인데 이런 게 뭐 야당이든 뭐 언론에서 들어온다면 법원의 신뢰를 깨는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법원을 지키는 그럼요. 의미에서라도 밝혀야 돼요. 말도 안 된다. 정말 거짓말이다. 내가 이거 뭐 사실이면 당장 오늘이라도 그만둔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간접적인 시인이네? 답하세요, 조희대 씨. 너무 이상한데. 윤석열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의혹 제기하면 일단 뭉개잖아요. 대답 안 해, 사과 안 해, 계속 시간 끌고 그냥 그 이슈가 지나갈 때까지 그냥 버티는 스타일이 윤석열 아닙니까? 딱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뭉개. 근데 국민들이 그냥 뭉개칩니까? 이거는 사과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 네. 이런 의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왜 가만히 있죠? 왜 이거를 수사를 누군가는 의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수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사건이죠. 예, 공수처 못 사건 살겠다, 대법원장. 진짜. 공수처를 해체하겠다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지금 김문수 또 누굽니까 이준석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그 사람들을 절대 뽑으면 안 되겠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윤석열이 모든 것을 배후 조정한다는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검찰에서 일수 날수 직위원 그래 했는데 검찰이 그 포기해 버렸잖아요 항고를. 그죠? 그 네. 검찰도 준한 거안 검찰도 했죠. 딱 네. 즉시한 거 보통한 거 다 포기했죠. 검찰총장 딱 손아귀 쥐고 있고 아니 이런 지금 방금 했듯이 대법원장까지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했다라는 그 고리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부는 한덕수, 그 뭐 다 입법부만 빼놓고는 권력의 수장들을 다 손아귀에 쥐고 탄핵은 당했지만 모든 권력을 국회 권력 빼고는 자기 이 손바닥 안에 다 쥐고 장난감처럼 이렇게 조정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들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참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직위원은 있을 수 없는 이 쿠데타 방조예요. 직위원이 풀어져가지고 지금 바깥에 방조가 돌아다니는 아니고 공범이지. 네. 공동 정범이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시스트 해준 건 완전 그냥 대놓고. 아, 나는 너무 충격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도대체 이런 방송 듣고 신문 보고 하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저기 좀 정말 김충식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김충식이 왜 낍니까? 나는 김충식이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위치에서 무슨 신분으로 저기에 낀 겁니까?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아니 가는데요. 패밀리죠, 패밀리. 아니, 어쩌면서 그러니까. 저 4명 중에 제일 센 게 김춘식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세요. 소위 말하는 조희대, 한덕수, 정상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 변호사든 대법원장이든 고관대장이라고 치고. 네. 그래요. 한덕수 총리였다고 칩시다. 김충식은 개인 아닙니까? 일반 이 사람들하고 정말 무관해야 될 만한. 그 패밀리죠, 패밀리. 근데 왜 이 사람이 거기 껴 있죠? 그냥 패밀리가 아니고 로얄 패밀리죠. 아, 로얄 패밀리. 돈 내려갔나 그날? 저는 김건희 대리인이라고 봐요. 그렇죠. 아니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갔겠죠. 그거 아니고서 여기 갈 수가 대외적인 없는 활동을 사람이지. 했겠죠. 네. 근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 사람하고 만나죠?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대법원장이 그래도 최소한의 품 이런 게 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천박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세요. 와, 나는 정말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아무리 사법부가 신뢰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김정하 선생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 문영배가 사실 내 친구인데 연수원 동기고 헌법재판관 간 다음부터 6년 동안 연결 한 번도 연락도 안 전화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그렇죠. 뭐 상당에도 서로 안 갔다. 그랬는데 왜? 그 말을 공직자는 조심스러워야 되니까 서운하게 했다. 그러니까 떠올리니까 부모 상도 안 챙길 정도로 그냥 각자 조심했다. 근데 그거를 언론은요. 내 동기인데 문영배가 내 친구인데 요것만 딱 따가지고 헤드라인을 그렇게 잡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내용 안 읽고 딱 겉에만 읽으면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헌재에서 그렇게 해줬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걸 제목을- 그렇게 쓰는 걸 언론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긴 하네. 우리 서울고등의 이재건 부장이 양심 고백이든 뭐든 역사 앞에서 이야기해 줄 때가 온 것 같아요. 뭐 대법원에 조희대가 얘기 안 하면 서울고등이 얘기해야죠. 서울고등은 어쨌든 기일 연기를 하면서 이 모든 걸 물거품을 만드는 장본인이 됐잖아요 지금. 그럼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이례적으로 기일 잡고 뭐 그 특별 송도하고 이런 과정에 대법원 조희대의 어떤 의사 연락이나 지시나 간섭이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이재건 부장은 대법관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후보에 올라갔던 사람이고 지금 국민들의 눈이 여기 다 가 있는데 양심 선언하고 법원의 자정작용에 선봉장이 되면 대법관 왜 못 됩니까? 저는 그래서 양심 선언하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썼잖아요. 법원 내 외부의 간섭 영향으로부터 그러니까요. 자유롭겠다고 썼으니까 내부의 간섭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저는 법관 대표자 회의가 곧 열리잖아요. 아주 멀찍이 잡아놨지만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뭐 어떤 법관이든 좋아요. 이걸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고 보는 순간 자기들은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고 여태까지 선배들이 또 정말 국민들이 다 참아주면서 만들어 왔던 아주 중요한 가치를 다른 누구도 아닌 지들이 허물고 있다. 대법원장부터. 법원 탄생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 우리나라 하여튼 사법부의 민낯을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인데 이참에 어쨌든 저는 뭐 계속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이제 반대한 거 아닙니까? 인용에 한 거 아닙니까? 그 6분의 1이다. 6분의 1. 정말로 현 주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관들, 법조 엘리트들, 사법 엘리트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대법관도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식이나 이 시기에 정치재판, 대선에 개입하는 재판, 억지로 야당 후보를, 유력한 후보를 끌어내리려 하는 그 업무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조희대 대법관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대법관들의 이 수준 낮은 천박함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 엘리트들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법개혁을 전면에 세워서 국민들과 함께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부터 계속 무슨 건건 있을 때마다 김충식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실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사실은 그 사람은 뭐 개인이고 바깥으로 무슨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뭐 확인된 것도 아닌데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언급을 사실은 되게 그동안 저는 자제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어와도. 근데 국회 청문회에서 특히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청문회에서 저 녹취가 틀어졌는데 당사자들이 지금 아무도 안 말하고 있어요. 한덕수도 안 말하고 있어요. 정상명도 안 말하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김총식도 마찬가지예요. 저 4명이 자기네들 이름이 거론이 되고 4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헌재 파면 선고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게다가 지기현 부장판사도 자기에 대한 이렇게 놀라운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이게 정말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그때 이 재판 지연시키고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하라고 연기하라고 할 때 우리들이 미친 사람들 모양 그 이틀 만에 100만 명 모았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리라는 거를 그들은 몰랐던 거죠.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를 몰랐던 거죠. 자기네들이 그냥 하면 무조건 다 우리들이 바보처럼 끌려다닐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제가 또 나중에 또 밝히겠지만 들은 확인한 바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건 부장 있는 그 재판부에서 재판기를 바꿨잖아요. 5월 15일 날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다 이유가 있대요. 원래 정말로 바꾸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놀래서 바꿨다는 거예요. 여론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선고하고 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범죄자, 나쁜 놈, 저런 사람 뽑으면 안 되지. 이런 쪽으로 여론이 흘러갈 줄 알았대요. 왜? 프레임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들이 제일 정확한 사람들이고 편견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까. 그랬는데 악불사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연휴 때였잖아요. 그때가 5월 1일 하고 난 다음에 연휴 때 다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추이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론의 추이를. 비롯한 대법관 10명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바꾸는 가능성 거는 농후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건 결국은 국민이다. 국민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저 제보도 누가 해줬겠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해줬겠죠. 아니 그 와. 기득권의 전략은 완벽했고 완벽하게 국민들 뒤통수를 쳤죠. 아니 3시에 유죄 판결 내리고 4시에 권한대행 사퇴하고 그리고 대통령 한다 그러고 자 금요일 날 그랬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진짜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 여론이 일어날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면 한덕수가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 도탄에 빠진 정치권을 다 내가 섭렵하겠다. 근데 민주당 단일 대우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세가 그냥 5월까지 계속 오면서 50% 가까운 또 TK, PK 가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아니 기록하고 이게 있지 않나요? 놀라운 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대법원에서 낙인을 확 찍어버렸는데 그렇죠. 낙인이죠. 찍었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선거판에 며칠 안 남겨놓고 찍은 적이 없는데 국민들은 야 내가 판단할 거야 자식들아. 어디다 대고 끼어들고 있어. 내 시간이야. 내 역할이야. 그렇죠. 아주 정확히 아니 이런 주권의식 이런 국민 이게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 돼도요 대통령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 수준이 모셔야 돼. 그러니까 수준이 아, 너무 정말 높고 국민들을 잘 너무 모셔야 정확하고 그러니까요. 경탄할 정도예요. 그래도 진짜 조심해야 돼. 김충식 씨는 또 노상원 씨하고도 관계가 있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또. 가까운 사이라 가잖아요. 그 뭐 성우회 등등 네, 후원하는 관계였다 하잖아요. 그 뭐 태육 장성들 모임에도 뭐 하여튼 뭐 그 친분이 아주 많다고 아니 그러고 쑥이님이- 김충식의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 너무 그러니까요. 놀라워요. 무서워 뭐 죽겠어요. 홍길동이야?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안 나서는 데가 없어. 양평고속도로 부문에서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제가 국토위 간사할 때 양평고속도로 네, 네, 네. 국정조사 감사하고 할 때 김건희 일가의 해결사인가요? 소름 끼칩니다. 쑥이님이 소름 끼칩니다.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소름 끼칩니다. JSR님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우리가 까딱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진짜로. 나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러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엉터리는 아니었죠. 그래서 대법관 정도 되면 그래도 조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뒤에서 이런 것을 다 조정했다, 리모트 컨트롤을 했다, 컨트롤 타워를 이루는 핵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검찰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과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어떤 유착고리,
관계, 카르텔 이걸 얼마나 강고하고 넓게 펼쳐왔으면 지금 국회 권력 빼고 정당까지도 강제 단일화도 해내는 이런 그 탄핵당한 사람이 이 손바닥 안으로 모든 것을 다 쥐고 장난감 주무르듯이 다 주무르고 있는 과연 이게 대한민국인가라고 한탄할 정도의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다. 솔비치님이 저는 노변이나 진보 유튜브들 덕분에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공간이 아니었으면 가짜뉴스에 노란할 뻔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귀남님이 중요한 말 하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계속 신빙성 있는 썰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희대가 처음에는요 파기 재판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재판관들, 대법관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까지는 너무 심하다.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해서 그냥 파기환송으로 끝냈고 문제는 파기환송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빨리 처리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확정시켜 버리려고 그냥 그렇게라도 한번 하자. 파기자판 그때 주장이 나경원 의원이 파기자판 주장 한번 했었죠. 네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여러 명이 안 했어요. 됐어요. 여러 명 했는데 아니, 주진우 나경원 씨는 자기가 판사 출신이고 남편이 춘천 지번장으로 판사고, 유력 네, 판사고 법원장이고. 고위직 판사고 그러니까 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사람 조희대. 여러분 너무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시국에 제가 책을 냈습니다. 변호사 우와. 노영희의 기록이고요. 여기 보면은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이미 책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림도 제가 그리고 우와. 그다음에 챕터별로 그림을 직접 그렸어요? 아니 저희 화백님이 계십니다. 안중걸 화백이라고 캐리커처 하시는 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도 이 안에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접근해서 들은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진짜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 읽기 되게 쉬우니까요. 혹시 시간 되고 여력 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노영희의 네네. 기록. 네. 책 제목 잘 뽑았네요. 그리고 조금 출판 정말 기념회가 언제라고요? 네, 지금 6월 21일 날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다들 분노의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셨는데, 저도 이제 힘들다고 좀 놓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쉬고 싶었는데 대선 끝날 때까지 절대 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많은 분들 좀 우리 다 같이 한번 대한민국을 제대로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조금만 힘을 냅시다. 대선이 18일 남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절대 어떠한 수작도 부리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줘서 더 이상 그들이 개수작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 광고도 합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이고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하지 않고 현재 쓰고 있는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중요한 건 혜택을 어떻게 잘해주냐 이거였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하는 업체로서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했고요.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회사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철 맞은 활갑 오징어회 300g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당일 발이 활갑 오징어만 사용해서 경매 즉시 손질을 합니다. 바로 드실 수 있게 슬라이스 손질까지 다 해드립니다. 요즘 갑오징어 주문 폭주입니다. 지금 딱 드시면 아주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신선하게 회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찾아주는 경영푸드에서 이 품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철 활 갑오징어 300g 25,000원이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경영푸드는 모든 제품을 지금 무료 배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배송비를 드리고라도 한번 이거는 꼭 먹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소상공인들, 또 우리 진보 유튜버를 응원해 주시는 이 회사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을 조금만 더 내서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한번 보여줍시다. 이게 그냥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념 전쟁 같은 거 다 떠나서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왜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번에 우리들이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이 공작에 나도 모르게 놀아났던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사전투표부터 시작해서 투표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귀찮다고 뭐 이미 다 끝났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안심하는 얘기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번에 곱빼기로 갑절로 표차를 벌려가지고 특히 그동안에 맨날 취약 지역으로 느껴졌던 곳에 계시는 분들도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 선거에 꼭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부산 화이팅! 네, 부산 화이팅! 대구도 화이팅! 대구 화이팅! 경북도 화이팅! 경북 화이팅!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